서울의 밤하늘을 찢어밟길 듯한 천둥소리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울려 퍼지며 대양그룹 본사 최상층의 정막을 깨뜨렸지만 서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눈앞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었다. 그녀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소속의 수석조사관으로서 지난 10년간 수많은 기업 비리를 파헤쳐왔지만 오늘 밤 그녀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주가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재벌의 심장부에 감춰진 추악한 불법 승계와 살인의 흔적들이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땀으로 젖은 그녀의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지우의 신경은 오로지 붉은색으로 깜박이는 진행률 표시줄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늑골을 부러뜨릴 듯 거세게 뛰고 있었으나 훈련된 이성은 그 공포를 억누르며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다. 데이터 복사가 90%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사무실의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복도의 빛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고 지우는 본능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몸을 숨기려 했으나 이미 방 안의 공기는 누군가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인해 무겁게 가라앉아 숨조차 쉬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남자는 대양그룹의 젊은 총수 한태성이었는데 그는 마치 자신의 영토에 침입한 작은 설치류를 구경하듯 여유롭고 오만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지우가 있는 책상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태성은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큰 키와 넓은 어깨는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으며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차갑고도 기이한 광채를 띠고 있어 지우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지우가 황급히 닫으려 했던 노트북 화면을 곁눈질로 쓱 훑어보고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흥미로움이 더 짙게 배어 있어 오히려 듣는 사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다. 서지우 조사관님께서 이 늦은 시간에 제 개인 집무실까지 왕림해 주실 줄은 몰랐다며 태성은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들어 올리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고 지우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그를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지우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자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법적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의 일환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음을 주장하려 했으나 태성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손가락 하나를 들어 그녀의 입술 앞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태성은 천천히 책상을 돌아 지우의 뒤로 다가갔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뒷덜미에 닿자 지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이 지금 다운로드하려던 그 파일이 세상에 공개되면 우리 그룹은 약간의 타격을 입겠지만 당신의 인생은 그야말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그는 협박인지 조언인지 모를 말을 내뱉었다. 지우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고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와 경멸로 타오르고 있었지만 태성은 그런 그녀의 반응조차 즐기는 듯 입가에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지우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켜오던 냉정함의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는데 사진 속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혈육이자 3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오빠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성은 지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거리를 좁혔고 이번에는 그녀가 도망칠 수 없도록 책상과 자신의 몸 사이에 가두어 버렸다. 그는 지우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리며 당신의 오빠를 그렇게 만든 사고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깨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으며 악마의 유혹과도 같은 제안을 던졌다. 지우는 그가 오빠의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소름이 끼쳤지만 동시에 그가 쥐고 있는 진실을 알아내지 못하면 영원히 오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태성은 혼란에 빠진 지우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며 지금 당장 그 파일을 삭제하고 자신과 계약을 맺는다면 오빠에게 최고의 의료진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사고의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는데 그는 지우에게 공직에서 물러나 자신의 개인 비서이자 대외적인 파트너로서 그림자처럼 곁에 머물며 그의 통제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명백한 노예 계약이자 인격을 말살하는 구속이었지만 태성의 눈빛은 거절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는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기에 지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굴욕감에 치를 떨었지만 당장 오빠의 생명 유지 장치가 태성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굴복을 확인한 태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트북의 전원을 꺼버리고는 지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마치 연인을 대하듯 부드럽게 그러나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오늘 밤부터 당신은 서지우 조사관이 아니라 내 소유물인 한태성의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며 그는 지우의 귓가에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 선언은 마치 영원히 풀리지 않을 족쇄가 채워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우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주먹을 꽉 쥐며 지금의 이 치욕을 잊지 않고 반드시 살아남아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날을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지만 태성의 심장 박동 소리는 너무나도 규칙적이고 강력해서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그녀를 압도하고 있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태성의 충실한 수행비서이자 경호실장인 김 실장이 들어와 상황이 정리되었음을 알리는 짧은 보고를 올렸고 태성은 지우를 놓아주지 않은 채 고개만 돌려 차가운 지시를 내렸다. 이 여자를 펜트하우스로 데려가서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령하는 태성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자비도 담겨 있지 않았으며 지우는 그 순간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곳이 화려한 상류 사회가 아니라 출구 없는 감옥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김 실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지우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강압적인 태도로 그녀를 안내하려 했고 지우는 마지막으로 태성을 돌아보았으나 그는 이미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위스키를 들이켜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오만하고 잔인해서 지우의 가슴속에 증오의 불씨를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만들었다. 지우가 끌려나가는 동안 태성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묘한 쾌감에 젖어 있었는데 그는 사실 오래전부터 서지우라는 여자를 주시해왔으며 그녀가 가진 집요함과 정의감이 언젠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제거하는 대신 자신의 곁에 두고 길들이는 쪽을 택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위험 요소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고고한 눈빛이 절망으로 물들고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은 가학적인 소유욕 때문이었다. 태성은 빈잔을 내려놓으며 입가에 묻은 술을 닦아냈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악마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 모습이 꽤나 마음에 들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고 사냥감은 스스로 덫에 걸려들었으니 남은 것은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그녀를 요리하는 일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어둠 속에서 낮게 웃었다. 지우는 김 실장의 안내를 받아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초고속으로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손목에 남은 태성의 소나기 힘이 남긴 붉은 자국은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타난 공간은 대한민국 상위 0.7%만이 누릴 수 있다는 펜트하우스였지만 지우의 눈에는 그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그저 차가운 철창과 시멘트 바닥으로 보일 뿐이었다. 곳곳에 배치된 경호원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창문은 특수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의 소음조차 완전히 차단된 채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었다. 지우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고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겪어야 할 전쟁터이자 감옥임을 직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성이 펜트하우스로 들어왔고 그는 아까와는 달리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셔츠 단추를 몇 개 푼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한 기운은 여전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지우에게 맞은편 자리를 권하며 이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말했고 그 태도는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듯 정중했으나 그 내용은 지우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조항들로 가득했다. 지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가 내밀 태블릿 PC의 계약 내용을 훑어보았는데 그곳에는 외출 금지, 통신 제한, 그리고 태성의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과 같은 독소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마지막 조항인 위 사항을 어길 시 피보호자 서지혁, 지우의 오빠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는 문구는 지우의 숨통을 조여오는 결정적인 족쇄였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마쳤고 태성은 그것을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칭찬하듯 말했다. 현명한 선택을 했다며 그는 지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고 지우는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었지만 반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견뎌내야만 했다. 태성은 그녀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쥐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명령했다. 내 눈을 피하지 마라. 너는 이제 내 것이고 네가 보는 모든 세상은 나를 통해서만 존재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하듯 속삭였고 지우는 그 강렬한 눈빛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가고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지만 펜트하우스 안은 숨 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고 지우는 자신에게 배정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참았던 숨을 토해낼 수 있었다. 방 안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고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정의와 자유는 이제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지우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기보다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응시하며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전의를 다졌다. 비록 지금은 그의 소나기에 갇힌 새 신세가 되었지만 반드시 이 견고한 감옥의 틈을 찾아내어 탈출할 것이며 그때는 한태성이 가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그녀는 다짐했다. 지우는 옷장 속에 숨겨져 있던 도청 장치를 찾아내어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대신 역이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머릿속으로 태성의 펜트하우스 구조와 경비 시스템을 복귀하며 탈출 루트를 구상했다. 그녀는 단순한 조사관이 아니라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 출신이었기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존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고 태성이 간과한 것은 바로 그녀의 이러한 끈질긴 생명력이었다.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둔 소형 데이터 칩을 꺼내 손에 쥐었는데 그것은 아까 태성에게 빼앗기기 직전 그녀가 기지를 발휘해 바꿔치기 한 가짜 칩이 아니라 진짜 원본 데이터의 복사본이 담긴 마이크로 SD 카드였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자 태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기에 지우는 그것을 몸 깊숙한 곳에 숨기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눈으로 새벽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지우는 한태성이 소유한 현암 저택으로 옮겨졌는데 그곳은 서울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언덕에 자리 잡은 고립된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으며 주변은 높고 견고한 담장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어 탈출은 고사하고 외부의 시선조차 허락되지 않는 완벽한 감옥이었다. 저택 내부는 프랑스산 최고급 가구와 희귀한 예술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거대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모든 화려함은 지우에게 있어 오직 굴레와 통제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녀의 전용으로 지정된 공간은 호화로웠으나 개인적인 물품이나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신 장비는 모두 압수되었으며 그녀의 방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태성에 충실한 수하들로 채워져 있었다. 지우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순종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이 감옥의 구조와 보안 체계의 허점을 파악하기 위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치밀한 탈출 계획과 복수의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하인들의 움직임과 경호원들의 순찰 시간을 분석했고 저택의 수많은 방과 복도를 머릿속으로 지도로 그려 넣으며 예상치 못한 통로나 비상구를 찾아내려 노력했다. 태성은 지우가 자신의 감금에 순응하고 있다고 오판하며 그녀에게 끊임없이 최고급 옷과 보석을 선물했지만 지우는 그 모든 것을 그저 자신을 조롱하는 차가운 쇠사슬로 여겼을 뿐이며 태성의 기대와 달리 조금의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태성이 저택으로 돌아왔고 그는 지우에게 한 송이의 붉은 장미를 건네며 달콤하지만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당신의 미소는 이 장미보다 아름답다고 말했는데 지우는 그의 위선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속마음을 감추었다. 태성은 지우를 자신의 곁에 두고 업무를 보거나 중요한 전화 통화를 했으며 이는 그녀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모든 행동과 대화를 통제하려는 섬뜩한 소유욕의 발로였지만 지우에게는 오히려 태안그룹의 내부 정보를 엿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태성이 무심코 내뱉는 단어들, 전화통화 중 오가는 숫자들, 그리고 그가 숨기려 하는 미묘한 표정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며 자신의 머릿속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태성은 지우를 데리고 야외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최고급 샴페인과 이탈리아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지우는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는 허울일 뿐임을 알았기에 입맛이 없었다. 태성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사업 비전과 과거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인지 과시하려 했지만 지우는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대신 그의 말 속에 숨겨진 오만함과 타인을 깔보는 시선을 읽어낼 뿐이었다. 태성은 지우의 반응이 기대와 달리 냉담하자 살짝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이내 그마저도 그녀의 고고한 매력이라고 여기며 더욱더 그녀를 소유하고 싶다는 강한 집착을 드러냈는데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단순히 태성의 애인이 되는 것을 넘어 그의 사업 파트너로 위장하여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외부와의 접촉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태성의 비서실로 위장한 감시원에게 자신의 옛 비서에게 급히 처리해야 할 개인적인 재산 문제가 있으니 짧은 이메일 발송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고 감시원은 모든 내용을 검열한 후에 승인했지만 지우는 이미 그들이 놓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함정을 숨겨놓았다. 그녀는 이메일 본문에 평범한 재산 관련 내용을 적었지만 이메일 주소의 특정 부분에 옛 동료이자 가장 믿을 만한 조력자인 민준에게만 통하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숨겨놓았고 이는 그녀가 처한 상황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였다. 며칠 후 민준으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겉으로는 재산 문제에 대한 건조한 해결책이 적혀 있었지만 지우는 그 속에 숨겨진 이중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그녀의 오빠 서지혁과 관련된 과거의 사건 기록이 모두 사라졌으며 태안그룹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는데 이는 지우의 복수심에 더욱 불을 지르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지우는 민중과의 비밀 통신 채널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태성의 감시가 더욱 철저해질 것이라는 위험도 감지하며 앞으로의 행동에 극도의 신중을 기하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탈출을 넘어 태안그룹을 뿌리부터 뒤흔들 전략적 공격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지우는 태성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그의 책들을 훑어보았는데
비록 그곳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성격상 중요한 문서를 쉽게 버리지 못하고 어딘가에 숨겨놓았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녀는 서재 벽에 걸린 거대한 풍경화 뒤편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지만 이는 예상했던 일이었고 진짜 목표는 금고가 아니라 태성이 평소에 사용하는 책상 아래쪽에 부착된 작은 외부 저장 장치였다. 그녀는 태성이 잠깐 샤워를 하는 틈을 타 몰래 서재로 들어가 숨겨진 장치에 접근하려 했으나 장치는 태성의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고 지우는 실망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태성은 지우에게 최고의 생활 환경을 제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였는데 그는 지우의 자유를 철저하게 박탈함으로써 그녀를 길들이려 했고 저녁 식사 후에는 반드시 지우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명목해 육체적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태성은 지우를 소파에 앉히고 자신의 무릎을 베게 하거나 자신의 취미인 희귀 동전 수집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지우는 그 모든 행동 속에서 그녀를 하나의 장식품이나 애완동물처럼 취급하는 태도의 오만함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며 태성의 무심한 말 속에서 태안그룹의 비리나 주요 인물들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려 노력했고 매번 작은 정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지우는 경호원들 중 한 명인 낯선 얼굴의 젊은 경호원에게 주목했는데 다른 경호원들과 달리 그는 지우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눈빛에 미묘한 동정심이나 불편함이 스며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경호원의 이름이 박서준님을 알게 되었고 그가 태안그룹의 부당한 해고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돕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지우는 박서준이 태성의 잔인한 통치에 대한 잠재적인 불만을 품고 있을 가능성을 포착했고 그를 자신의 조력자로 포섭하기 위한 치밀하고 위험한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시간과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태성은 지우에게 갑작스럽게 출장을 가야 한다고 통보하며 이틀 동안 저택을 비울 것이라고 알렸는데 지우는 이것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하고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태성을 배웅했다. 태성이 떠난 후 저택의 경비는 외관상으로는 느슨해진 듯 보였지만 사실은 내부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는데 태성은 지우가 자신의 부재를 틈타 도망치려 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었다. 지우는 태성의 의도를 눈치채고 섣불리 움직이는 대신 더욱더 순응적인 모습을 보이며 감시를 따돌리려 했고 박서준에게 은밀하게 접근할 타이밍을 신중하게 기다렸다. 지우는 자신이 읽던 책의 한 페이지에 작은 메모를 숨겨놓았는데 그 메모에는 태안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짧은 언급과 함께 박서준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청소 시간에 맞춰 그 책을 박서준이 자주 순찰하는 복도에 있는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박서준이 그 책을 발견하고 메모를 읽어보기를 바라며 숨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다. 그녀의 도박은 성공적이었는데 그날 밤 박서준은 순찰을 돌다가 그 책을 발견했고 메모를 읽은 후 그의 눈빛은 불안감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을 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박서준은 지우에게 아주 짧은 순간 눈빛을 교환했는데 그의 눈빛은 지우의 제안에 응하겠다는 조심스러운 동의를 담고 있었고 지우는 그 미묘한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저택 내부에 자신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동맹을 확보했다는 사실에 깊이 안도하며 복수와 탈출을 위한 계획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녀는 태성이 없는 이 이틀 동안 박서준을 통해 외부의 민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저택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지옥 같은 감옥 생활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태성의 부재는 지우에게 일종의 평화로운 휴식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짧은지 알았기에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며 박서준을 통해 태성의 개인 서버 접속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암호 힌트와 경비 시스템의 취약점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앞의 럭셔리한 감옥에 갇힌 가련한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전략가였으며 태성의 잔인한 소유욕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와 권력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치밀한 계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과 같았으며 태성은 자신이 어떤 위험한 여자를 곁에 두고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한태성이 이틀간의 출장을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온 그날 밤 서지우는 이미 완벽하게 그의 연인 역할에 몰입한 상태였으며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반항의 기미가 아닌 체념과 애정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태성은 지우의 이러한 변화를 자신의 강력한 소유욕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결과라고 확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지우의 수능적인 태도는 사실 민중과의 비밀 연락망을 통해 더욱더 치밀한 정보 수집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고도의 위장이었을 뿐이다. 태성은 지우를 소파에 앉히고 자신의 무릎을 베게 하며 그룹 내의 복잡한 권력 다툼과 최근 금융당국의 미묘한 움직임에 대해 무심한 듯 이야기했고 지우는 눈을 감은 채 그를 향해 웃어주는 척하며 그의 말 속에 숨겨진 약점들을 꼼꼼하게 분류했다. 태성은 지우의 완벽한 순종을 확인하자마자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서 세상에 공식적으로 데뷔시키기로 결정했고 그 무대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태한그룹 주최의 자선 갈라 디너였다. 태성은 지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와 보석을 입히며 그녀를 여왕처럼 치장했지만 그 모든 것은 그가 얼마나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으며 지우는 거울 속에 화려한 자신의 모습이 마치 껍데기뿐인 마네킹처럼 느껴져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그녀는 이 무대야말로 태성의 적들과 조력자들을 만나 태한그룹의 거미줄 같은 비리 네트워크를 해체할 수 있는 최고의 외교전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갈라 디너가 열리는 순간 태성은 지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홀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자 태성은 승리감에 도취된 듯 지우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은 이제 나의 명예이자 힘이라며 태성은 지우를 소개했고 지우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태성의 파트너와 경쟁자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녀의 우아함과 지성은 단순한 미모 이상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녀는 태성의 옆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때로는 수줍은 연인처럼 때로는 사업을 이해하는 현명한 조언자처럼 행동했고 그 누구도 그녀가 사실은 태한그룹을 무너뜨리려는 금융 전문가이자 그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우는 태성의 사업적 라이벌인 신성그룹의 회장 김영호를 비롯하여 태한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당국 고위 관리들과 의도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녀의 목표는 그들의 경계를 늦추고 사적인 대화 속에서 태성의 약점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김영호 회장과의 짧은 대화 도중 김 회장이 태성의 과거 행적에 대해 언급하며 3년 전의 그 사건이라는 미묘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놓치지 않았고 지우는 그 사건이 바로 자신의 오빠 서지혁의 사고와 태한그룹의 오래된 부패 스캔들이 엮여있는 핵심 고리임을 직감했다. 지우는 심장이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김 회장의 말을 듣는 척했고 그의 불안정한 눈빛에서 더 많은 정보를 캐낼 수 있었다. 태성은 지우가 외교적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모습에 매우 만족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고 시도 때도 없이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기며 독점적인 소유욕을 과시했다. 태성은 지우에게 귀걸이를 직접 채워주거나 와인을 따라주는 등 세심한 행동을 보였지만
그의 손길에는 언제나 그녀를 억압하려는 강압적인 힘이 실려 있었고 지우는 그 억압을 온몸으로 느끼며 더욱더 완벽한 거짓 연기를 펼치는데 집중했다. 그녀는 태성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의도적으로 홀을 벗어났는데 그 목적은 홀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민준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지우는 복도에서 태성의 측근 중 한 명인 법무팀장 박 변호사와 마주쳤는데 그는 급하게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지우를 발견하자마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바로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박 변호사가 잠시 통화를 끊고 허리를 숙이는 틈을 타 지우는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잠시 노출된 작은 USB 메모리를 발견했고 그녀는 그것이 태안그룹의 중요한 기밀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지우는 박 변호사에게 일부러 와인을 흘리는 척하며 그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그가 당황하는 짧은 순간 동안 숙련된 솜씨로 USB 메모리를 재빨리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태성은 지우의 완벽한 활약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듯 그녀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빈티지 와인을 건넸고 그는 지우에게 함께 마시자고 권유하며 그녀의 방으로 따라 들어왔다. 태성은 오늘 당신이 보여준 모습은 완벽했다며 당신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말했고 지우는 그의 칭찬이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행위임을 알았기에 속으로 격렬했지만 겉으로는 감사하는 표정을 지었다. 태성은 와인을 마시며 더욱더 감성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는데 그는 지우의 단단한 방어벽을 깨뜨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진정한 애정을 심어주려 애썼지만 지우의 마음은 이미 차가운 복수심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와인 한 잔을 비운 후 태성은 지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고 그는 지우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까지 나는 결코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섬뜩하게 속삭였다. 지우는 그의 키스 속에서 사랑이 아닌 억압과 집착의 냄새를 맡았지만 저항하는 대신 순응하는 척하며 그의 행동을 받아들였고 태성은 그녀의 굴복에 더욱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날 밤 태성은 지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지우는 그의 품 안에서 잠을 자는 척하며 자신의 주머니에 숨겨놓은 USB 메모리를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그녀가 이 감옥에서 얻어낸 가장 소중한 무기이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였다. 태성이 잠든 후 지우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확보해둔 소형 노트북을 꺼내 박 변호사의 USB 메모리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메모리는 이중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지우는 금융감독원 시절 습득한 해독 기술을 동원하여 마침내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고 그 안에는 태안그룹의 비밀 장부와 함께 3년 전 태성이 저지른 불법 로비와 관련된 결정적인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젝트 헬리오스라는 파일명은 지우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오빠가 일했던 태안그룹의 계열사에서 발생한 중대한 기술 유출 및 횡령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오빠의 사고가 있었다. 지우는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프로젝트 헬리오스는 단순한 로비가 아니라 태성이 자신의 승계를 위해 경쟁사를 파멸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오빠 서지혁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빠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태안그룹의 비리를 덮기 위한 태성의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의 일부였으며 지우는 이 사실을 확인하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복수심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정의를 실현하려는 공직자가 아니라 가족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복수자로서 태성을 대해야 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우는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USB 메모리를 다시 원래 위치에 돌려놓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녀는 박서준의 도움을 받아 메모리를 몰래 박 변호사의 주머니에 다시 넣어놓는데 성공했고 박 변호사는 아침이 되어서도 자신의 메모리가 사라졌다가
돌아왔다는 사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우는 태성이 잠들어 있는 침대 곁으로 돌아와 천천히 그의 옆에 누웠는데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인해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그녀는 태성의 품 안에서 그의 몰락을 위한 가장 위험하고 치밀한 계획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완벽한 거짓 영예는 태성을 향한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변모하고 있었다. 태성이 해외 출장을 떠난 이틀 동안 서지우가 박서준을 통해 외부 연락망을 구축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는 그 정보를 활용할 차례였고 그녀의 다음 목표는 태성의 감시를 피해 직접적으로 오빠의 사건과 연루된 인물과 접촉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태성이 갈라 디너에서 언급했던 태안그룹의 전직 임원이었던 강동호를 떠올렸는데 강동호는 프로젝트 헬리오스 사건 당시 태성의 희생양이 되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재산을 몰수당한 후 해외로 도피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지우는 그가 태성에게 복수할 동기가 충분하며 그녀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동맹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지우는 박서준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려 강동호가 현재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럽의 외딴 지역으로 안전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찾도록 했고 박서준은 자신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지우의 약속과 태성에게 복수하겠다는 강한 열망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핵심적이었는데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진실. 서지혁의 누나 서지우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 복수를 원한다면 일주일 안에 서울의 특정 장소에서 접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이 접선 계획이 태성의 감시망에 노출될 경우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태성은 지우의 완벽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내면에 존재하는 차가운 이성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는 지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감시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며 작은 이상 징후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그는 지우가 최근 박서준과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횟수가 늘었다는 보고를 받고 미세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곧바로 김 실장에게 박서준의 배경과 최근 행적을 비밀리에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태성의 의심은 단순한 불안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의 강력한 권력과 집착은 순식간에 박서준의 운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올가미로 변하고 있었다. 지우는 태성의 미묘한 행동 변화와 펜트하우스 내부 경호원들의 순찰 강화에서 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눈치챘고 강동호와의 접선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예정된 접선 당일 태성에게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외출을 거부했고 태성은 의심을 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품을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녀의 옆에서 업무를 보기로 결정했다. 지우는 태성이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 상황을 대비하여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놓았다. 지우는 태성에게 줄 음료에 소량의 수면제를 몰래 타서 그를 일시적으로 잠재울 계획을 세웠는데 이 약물은 그녀가 조사관 시절 복잡한 잠입 임무를 수행할 때 비상용으로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태성에게 정성껏 준비했다며 허브차를 건넸고 태성은 지우의 다정한 행동에 만족하며 의심 없이 그 차를 마셔버렸다. 약효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나타났고 태성은 차에 5분도 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며 지우는 그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오빠의 복수와 정의를 생각하며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우는 곧바로 민준에게 연락하여 강동호를 접선 장소로 안내하고 자신이 그에게 건넬 증거 자료를 미리 전달해 두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박서준의 도움을 받아 펜트하우스의 가장 취약한 보안 지점인 지하실 통로를 통해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고 평소 그녀의 외출을 대비해 준비해둔 변장 도구와 차량을 이용하여 신분을 감추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마치 수많은 훈련을 거친 특수 요원처럼 완벽했는데 태성이 그녀를 가둔 것은 아름다운 감옥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비밀 훈련소가 된 셈이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지우는 민중과 강동호를 만났고 강동호는 처음에는 자신을 희생시킨 태안그룹과 연관된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지우를 경계했지만 지우가 내민 프로젝트 헬리오스 관련 핵심 파일의 사본을 본 후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지우는 강동호에게 태성이 자신의 오빠를 희생시킨 과정과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고 강동호는 분노와 함께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지우의 계획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의 비밀 연합은 태안그룹의 거대한 제국에 균열을 내기 위한 첫 번째 치명적인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지우가 강동호와 민준에게 증거 자료를 설명하고 있을 때 저택에 남아있던 김 실장이 태성이 갑자기 잠든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지우의 방을 확인했고 그녀의 부재를 확인하자마자 비상경보를 발령하며 서울 전역에 수배령을 내렸다. 태성은 잠든 상태에서도 미세한 소란에 눈을 떴고 지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자 분노로 이성을 잃고 즉시 모든 경호원들을 동원하여 그녀를 찾으라고 광적으로 명령했다. 그는 지우가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대항하여 무언가를 꾸미고 있음을 직감하고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혔는데 이는 그의 소유욕이 얼마나 깊고 병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지우는 민준의 도움으로 강동호를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킨 후 곧바로 저택으로 복귀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는데 만약 그녀가 지금 도주한다면 태성은 곧바로 오빠에게 보복할 것이며 그녀가 탈출 계획을 세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성이 깨어나기 직전에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들어 있는 태성의 곁으로 돌아와야 했고 이 임무는 시간과의 싸움이자 극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녀는 땀에 젖은 채 필사적으로 차를 몰아 저택으로 향했고 경호원들이 자신을 뒤쫓고 있음을 거울로 확인하며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저택 지하실 통로를 통해 다시 잠입하는 데 성공한 지우는 박서준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박서준은 태성이 깨어났으며 경호원들이 그녀를 찾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우는 박서준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고 그녀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태성은 이미 소파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깊은 의심과 분노가 뒤섞인 위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지우는 평온한 척하며 태성에게 다가갔고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나는 옆에서 당신을 간호하고 있었다고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태성은 지우의 거짓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첫 역시 정상이었기에 그는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지우의 두 팔을 강하게 붙잡고 어디를 다녀왔는지 추궁했지만 지우는 태성의 불안감을 역이용하여 자신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잠시 당신의 사무실에 다녀왔을 뿐이라고 대답하며 눈물 어린 표정을 지었다. 태성은 그녀의 눈빛과 연기에 잠시 흔들렸고 그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인 지우를 향한 병적인 집착 때문에 그녀의 거짓말을 믿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태성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 그는 김 실장에게 즉시 박서준을 체포하여 혹독하게 신문하라고 명령했고 지우는 이 사실을 듣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박서준이 자신을 돕다가 발각되었음을 직감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태성에게 다가가 그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애썼다. 태성은 지우를 자신의 품에 가두고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이 문 밖을 나설 생각을 하지 말라며 그녀의 귓가에 경고했고 지우는 그의 강한 압박 속에서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박서준을 구출해야만 한다는 새로운 난관에 직면했다. 그녀의 외로운 투쟁은 더욱더 잔인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박서준이 체포되자 서지우는 태성의 감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철저해졌음을 깨달았고
펜트하우스 내부는 마치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는 견고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태성은 지우의 침실에까지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으며 이는 지우를 향한 그의 집착이 단순한 소유욕을 넘어 정신적인 고문으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했다. 태성은 지우에게 박서준의 체포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며 이 저택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행동하는 모든 사람은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잔인하게 경고했고 지우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냉혹함에 소름이 끼쳤다. 지우는 박서준이 고문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더욱더 완벽하게 굴복하는 연기를 펼쳤는데 태성은 그녀의 순종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만족감을 느끼며 경계를 늦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성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그에게 태안그룹의 경쟁사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마치 충실한 비서처럼 행동했고 태성은 지우의 뛰어난 능력과 분석력에 감탄하며 그녀를 자신의 사업 파트너로 더욱 깊이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태성의 통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지우에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다. 며칠 후 태성은 태안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인수합병 계약을 위해 홍콩으로 출장을 떠나야 했고 그는 이번에도 지우를 데려가지 않고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두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녀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외부와의 통신을 일부 허용하는 듯한 기만적인 행동을 보였다. 태성은 지우에게 화려한 휴대폰과 노트북을 건네며 자신의 외출이 길어질 경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 모든 통신 장비는 태안그룹의 특수보안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청되고 있었고 지우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태성이 떠난 후 지우는 박서준에게 은밀하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녀는 태성이 허용한 휴대폰이 아닌 저택 내부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보안팀의 감시망을 피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 메시지의 내용은 태안그룹의 홍콩 인수합병 계약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민준과 강동호가 외부에서 조력해야 할 역할들을 담고 있었는데 이 계획은 지우가 오랜 기간 동안 태안그룹의 재무구조를 분석하여 세운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그녀는 태성의 가장 약한 고리인 자금줄을 끊어버림으로써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고자 했다. 지우는 펜트하우스 내부에 있는 태성의 개인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 그가 잠시 풀어주었던 경비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했고 박서준이 목숨을 걸고 알아낸 태성의 지문 패턴의 일부를 복제하여 마침내 개인 서버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태안그룹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을 확인했고 홍콩 계약의 핵심인 자금 세탁 경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 증거는 태성을 금융범죄자로 낙인 찍고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은 자료였다. 지우는 확보한 모든 자료를 민준에게 암호화하여 전송했고 동시에 태안그룹의 홍콩 계약 상대방에게도 익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 계약의 불법성을 알렸다. 그녀의 공격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홍콩 현지에 있던 태성은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와 함께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극도의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세운 제국의 확장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자 지우를 향한 증오심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는 지우가 이 모든 일의 배후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서울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 태성이 서울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지우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안전이 가장 위험해졌음을 알았다. 그녀는 태성이 자신을 단순히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응징하려 할 것임을 예상했고 마지막 탈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저택 지하에 위치한 비상대피소의 비밀 통로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이 통로는 태성만이 아는 비밀 장소였지만 지우는 태성이 잠든 사이 그의 손에 있던 열쇠 복제에 성공하여 이 통로의 존재를 알아낸 상태였다. 지우는 탈출 직전
박서준이 갇혀있는 지하 감옥으로 은밀하게 내려갔고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박서준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박서준에게 태안그룹이 곧 무너질 것이며 정의가 실현될 것임을 약속했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 외부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박서준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지우에게 반드시 복수에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지우는 그의 손을 잡으며 복수를 완성한 후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지우는 비상 통로를 통해 저택을 빠져나왔고 민준이 준비한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그녀가 저택을 벗어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태성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고 그는 자신의 사무실과 서버가 해킹당한 흔적을 발견하자 지우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며 온 저택을 뒤엎었다. 태성은 지우가 자신의 품 안에서 이 모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함께 그녀의 능력에 대한 섬뜩한 집착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는 지우를 단순한 적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빼앗으려는 운명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태성은 서울 전역에 자신의 사병들을 풀어 지우를 찾도록 명령했고 특히 강동호와 민준의 행방을 추적하여 지우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총동원하여 지우를 압박했고 금융당국과 언론을 통제하며 자신의 비리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구축했지만 지우가 이미 공개한 비자금 자료는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지우는 안전가옥에 은신하며 태성에게서 얻어낸 마지막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정리했고 이 모든 것을 공권력에 넘기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태성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빛이 되어 세상으로 나섰다. 서지우가 탈출하고 태안그룹의 비자금 스캔들이 세상에 공개되자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한태성의 오만했던 제국은 순식간에 사면촉에 몰리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태성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언론과 사법당국의 조사를 막으려 했지만 지우가 넘긴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명적이어서 그 누구도 태성의 비호를 해줄 수 없었으며 그는 이제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와 함께 지우를 향한 병적인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다. 태성은 지우를 찾기 위해 전문 용병팀까지 고용하며 서울 전역을 샅샅이 뒤졌고 그의 추격은 가차없고 잔인했다. 지우는 민준과 강동호가 마련해준 외곽의 은신처에 숨어 있었지만 태성의 추격망은 너무나도 촘촘하여 그녀는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녀는 안전가옥을 벗어나 도시의 복잡한 지하철역과 시장을 누비며 자신의 흔적을 지웠고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태성의 사설 경호원들을 따돌렸는데 그녀의 뛰어난 잠입 및 도주 기술은 조사관 시절 특수훈련을 통해 습득한 것이었다. 이 모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지우는 태성이 그녀를 찾는 이유가 단순히 복수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향한 뒤틀린 소유욕 때문임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더 몸서리쳤다. 추격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지우는 한때 태안그룹의 비밀 창고로 사용되었던 버려진 공장지대에서 태성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위험에 처했다. 태성은 혼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지우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왜 나를 배신했는지, 왜 나의 완벽한 사랑을 거부했는지 잔인하게 추궁했다. 지우는 총을 겨누는 대신 태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극히 폭력적인 집착이었으며 당신은 내 오빠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킨 살인자이자 범죄자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외쳤다. 태성은 지우의 단호한 외침에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냉소를 지으며 잔혹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는 지우의 오빠 서지혁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태안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경쟁자였음을 밝혔다. 태성은 지혁에게 열등감을 느꼈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혁을 배신하고 그의 명예를 짓밟은 후 비극적인 사고로 위장하여 그를 제거했음을 고백했다. 태성은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른 후에도 지우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의 강인함과 고고함에 매료되어 자신의 곁에 두려 했다며, 이는 당신의 오빠에게서 빼앗은 것을 다시 되찾으려는 나의 유일한 방식이었다고 비틀린 논리를 펼쳤다. 지우는 태성의 고백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싸워온 대상이 단순한 부패한 총수가 아니라 광기와 열등감에 사로잡힌 파괴적인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결정했고, 태성의 뒤틀린 심리를 자극하며 그의 분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우는 당신은 영원히 오빠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당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부는 결국 당신의 증오심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고, 태성은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지우에게 달려들었다. 태성이 달려드는 순간 지우는 재빨리 몸을 피했고,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에서 민준과 강동호가 나타나 태성을 포위했다. 태성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분노했지만 그의 개인 경호원들이 이미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기에 상황은 여전히 긴박했다. 지우는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태성이 오빠의 사고에 대해 고백하는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음을 밝히며 그 녹음 파일을 즉시 민준을 통해 사법당국과 언론에 전송하도록 명령했다. 태성은 녹음기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한 꼴이 되자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비명을 질렀다. 태성의 경호원들이 지우와 동료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고, 공장지대는 순식간에 격렬한 싸움터로 변했다. 지우는 직접 무기를 사용하는 대신 특수훈련을 통해 습득한 자기 방어 기술을 이용해 경호원들의 공격을 피하며 태성의 통제실로 향했고, 그녀의 목표는 태안그룹의 최종 서버를 파괴하여 남아있는 모든 불법 자료를 제거하고 태성의 재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다. 민준과 강동호는 지우가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경호원들과 맞섰고, 이는 이들이 태성에 대한 복수와 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음을 보여주었다. 지우가 통제실에 도달하여 서버 파괴 코드를 입력하려는 순간 태성이 뒤따라 들어왔고, 그는 총을 들고 지우를 위협하며 당장 모든 것을 멈추라고 광적으로 소리쳤다. 태성은 지우의 눈을 보며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며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애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당신이 파멸시킨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당신의 제국을 끝내겠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태성은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총을 쏘려 했지만 민준과 강동호가 간발의 차이로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고, 지우는 그 짧은 순간 서버 파괴 코드를 입력하는 데 성공했다. 태한그룹의 모든 전산망이 일순간에 정지되며 거대한 시스템이 무너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버가 파괴되고 태성의 자백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자 태한그룹은 순식간에 붕괴했고 한태성의 제국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법당국은 즉시 태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자신이 고용한 용병팀의 도움으로 필사적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미 지우가 넘긴 정보 덕분에 모든 도피 경로가 차단된 상태였다. 태성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오만함과 광적인 집착은 결국 그를 외톨이로 만들었고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 지우는 민준, 강동호와 함께 안전한 장소에 은신하며 경찰의 공식 수사가 태성의 은신처를 좁혀 오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다는 해방감보다는 정의를 실현했다는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고, 이제는 오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박서준을 비롯한 태성의 희생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강동호는 태성에게 모든 것을 잃었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희망을 얻었고, 민주는 지우의 용기와 지성의 깊은 존경을 표하며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며칠 후 태성은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자신이 소유했던 마지막 비밀 은신처인 해변가의 작은 별장으로 도주했는데, 그곳은 그가 어린 시절 서지혁과 함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던 곳이자 동시에 그가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처음으로 키웠던 곳이었다. 태성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 망상과 절망 속을 헤매었고 자신의 모든 불행이 지우의 거부와 배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으며 여전히 그녀를 향한 뒤틀린 사랑과 증오를 놓지 못했다. 그의 병적인 집착은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사그라지지 않는 광기였다. 경찰이 별장을 포위하기 직전 지우는 홀로 태성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는데,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으며 순순히 항복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고 설득했다. 태성은 지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격분과 환희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는데, 그는 그녀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와 자신의 곁에 머문다면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애원했다. 지우는 그의 애원이 진심이 아닌 병적인 통제 욕구임을 알고 있었기에 단호하게 거절했고, 당신의 추악한 집착 때문에 수많은 삶이 파괴되었다고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태성은 지우의 단호한 거절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자신이 가장 아꼈던 그 별장에 불을 지르며 스스로 파멸을 선택했다. 그는 지우에게 너를 가질 수 없다면 어쩌면 이 세상 누구도 너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잔인하게 외쳤지만 경찰이 신속하게 진압작전을 펼쳐 그를 체포했고, 태성은 불길 속에서 끌려나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 지우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발버둥 쳤다. 그의 소유욕은 결국 그 자신의 파멸을 가져왔으며 한태성이라는 거대한 권력자는 그렇게 비참하게 몰락했다. 태성의 체포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정의 실현의 신호탄이 되었고, 태안그룹의 자녀 재산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사회 환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다. 지우는 오빠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켰으며 박서준은 풀려나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지우는 이 모든 사건을 마무리 짓고 금융감독원으로 복귀하는 대신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이 싸워 얻어낸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태성의 잔인한 집착과 억압 속에서 지우는 비록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고통은 그녀의 내면을 더욱 강인하게 단련시켰고 그녀의 지성과 용기를 세상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정의를 세운 진정한 영웅으로 남게 되었다. 지우는 자신이 이룬 성과에 만족했지만 승리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지우는 오빠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그에게 조용히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오빠의 병세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지만 지우는 그의 손을 잡고 이제 당신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며 나는 당신을 위해 복수를 완성했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아도 되었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 대신 평온과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쟁취한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지우는 강동호, 민준과 함께 태안그룹의 비리 척결을 위한 새로운 시민단체를 설립했고 그녀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삶은 태성의 소유욕이라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정과 정의를 향한 빛이 되었으며 그녀는 이제 자신이 원하던 방식으로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녀는 가끔 태성의 병적인 집착을 떠올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라 그녀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